오늘의 저자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빚부터 갚아야 할까요? 아니면 돈부터 모아야 할까요? 아마 우리 누구나 한 번쯤 깊이 고민해봤을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가계부채 1300조 시대랍니다. 점점 쌓여가는 빚만큼 돈 걱정도 늘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자산과 월수입으로 어떤 빚부터 먼저 갚고 무엇을 위한 자금부터 저축을 해야 하는지 그 순서만 제대로 안다면 돈 걱정의 절반은 해결된다고 합니다. 오늘 저자를 만나다에서 함께할 빚부터 갚아라의 저자 오상열 작가가 돈 걱정의 절반을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을 알려준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빚부터 갚아라의 저자 오상열 작가 지금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빚부터 갚으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책은 이런 책이다. 사실은 제목에서 한마디로 좀 요약이 되긴 했는데 네네. 작가님에게 좀 들어볼게요. 어떤 책인지요? 네. 빚부터 갚아라는요, 빚만 갚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빚을 먼저 갚은 다음에 저축하고 투자해서 결국은 부자로 남는 그런 순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예. 빚부터 갚아라. 네. 책 제목처럼 빚부터 갚아야 하는 네. 이유는 뭔가요? 빚을 먼저 갚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빚을 네. 갚아야 돈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빚을 갚지 않으면 돈이 계속 새 나가죠. 예, 그렇기 때문에 빚을 먼저 갚아야 돈이 모이는데 돈이 모이는 이유는 뭐 너무나 잘 아실 거고요. 노후도 준비하셔야 되고 자녀들 교육이나 결혼이나 주택도 마련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돈 쓸 일이 많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또 노후 생활을 해야 되는데 빚을 갚지 못하면 은퇴해서 노후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노후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빚 갚으라고 하면 노후 생활을 할 수가 없겠죠. 예, 요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빚을 갚지 않으면 이제 반대로 조금 전에는 이제 좋은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 빚을 갚지 않으면 이제 집을 경매당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가 있죠. 그래서 빚부터 갚자라는 겁니다. 작가님 그거는 조금 네. 극단적인 경우라고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예. 우리 직장인들 이런 경우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빚을 한 1, 2천 정도 지금 내놓은 상태고요. 네. 대출금이 이자가 얼마 안 나가는 그 저리로 대출을 받은 상태예요. 네. 그래서 뭐 몇 년 뒤에 1, 2년 뒤에 돈을 목돈을 쓸 계획이 있을 때 네. 그냥 이거는 뭐 이자가 적으니까 좀 내면서 유지를 하고 돈을 모아서 이 돈을 합쳐서 써야겠다. 네. 또 이런 계획들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도 빚을 먼저 갚아야 된다는 의견이신가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저리에 회사에서 빌려주는 뭐 1%대 저리의 대출을 빌려서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서 더 큰 데 투자를 하는 것도 일부 말은 되지만, 예전에 우리가 레버리지라고 해서 대출을 활용해서 돈을 버는 시대는 고성장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자산도 증가하고 돈도 많이 벌리고, 우리나라 경제도 뭐 한 5%, 6%대 성장할 때, 근데 지금은 이제 집값도 떨어지는 디플레이션 시대가 됐고 또 갑자기 맞벌이 하다가 둘 중에 한 명이 실직할 수도 있고 굉장히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좀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럴 때 그런 1%, 2%의 작은 대출 이자도 굉장히 우리 가정에는 위험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거는 사람마다 약간씩 다른데 일단 원칙은 빚은 갚아야 됩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책을 내게 된 데는 남다른 사명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사명감을 갖고 이 책을 쓰게 된 건지요? 예,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이제 금융회사에서 재무설계 강의를 하다 보면 우리 이제 재무설계사들의 사례를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가슴 아픈 사례들이 실제로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다 소개하기는 좀 그렇고 가깝게 이제 아실 만한 이야기가 뭐냐면 송파 세모녀 사건이라고 자살 사건이라고 있었거든요. 3년 전에.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이제 암으로 자살을 하게 되시고 빚이 너무 많아서 병원비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 모녀가 살아가다가 엄마가 또 사고로 허리를 다쳐서 일을 못하게 돼서 75만 원 월세하고 공과금 밀린 거 다 정리해놓고 연탄불 피워놓고 이렇게 자살하게 된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굉장히 이제 복지 사각지대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공과금하고 밀린 월세 75만 원을 집주인한테 드리면서 죄송합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이렇게 이제 방송 뉴스로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경제금융 강의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상황이 보이잖아요. 예. 예를 들어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제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한국 금리도 올라가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대출이자가 올라가면 많이 힘들어지거든요. 네네. 예, 그러면 이제 가계부채 때문에 서민들이 힘들어지고, 그다음에 내년 2018년부터 인구 절벽이 되면은 자영업자들이 되게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는 1994년에 이제 인구 절벽이 왔는데, 그때부터 부동산하고 주식이 떨어지면서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됐고 지금도 힘들고, 미국은 2008년에 인구 절벽이 시작됐는데 그때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라는 금융위기가 와서 서민들이 다 경매로 집을 잃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이제 2018년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내년에. 그럼 앞으로 한 1년 정도 돼 있는데, 네. 아시는 것처럼 미국 금리가 이제 2차례 인상이 되면 내년 초에 예를 들어 한국 금리가 인상이 되면, 그때 되면 진짜 이제 우리 서민들이 본격적으로 어려워지는 그 혹한기가 온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 송파 세무녀 사건을 같은 그런 사건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좀 걱정 아닌 걱정,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네. 또 긍정적인 거로는 제가 이제 미국 재무상담 프로 중에 뎃프리라는 프로가 있어요. 뎃프리가 뭐냐면 뎃이 이제 부채고 프리가 같다라는 의미인데, 그 빚을 진 사람이 스튜디오로 이렇게 사회자가 초대를 해서 빚을 얼마 동안 얼마를 갚았는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하나 둘 셋 하면 이 가족들이 뎃프리 하면서 크게 외치거든요. 그리고 막 울어요. 그게, 시원해요. 그게 얼마나 빚 갚는 게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얼마나 힘이 됐으면. 저는 네. 그 프로를 보면서 사실 미국 애들은 계약의 민족이기 때문에 그게 정적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는데, 예. 우리나라는 정의 민족이라 더 슬프게 울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무도 사회에서 빚이 문제인데 서로들 그 거울을 안 보고 화장만 하고 있어요. 거울을 봐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빚이 있다. 우리 네. 갚자. 근데 금융권들은 다 빚으로 이제 그 수익을 내기 때문에 빚 갚자는 얘기는 못 하고, 그러면 누군가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취지에서 이런 뭐 사명감 아닌 사명감을 갖고, 네. 그래서 지금 출판사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우리 대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학자금 대출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학자금 대출을 해시태그로 뭐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를 올리면 우리 이제 출판사하고 해서 커피 쿠폰 같은 거를 주는 거죠. 네. 그러면 뭐 커피 쿠폰 3, 4천 원이 별거 아닐 수 있지만, 대출을 갚는 것이 이렇게 의미가 있고 친구들에게 이렇게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거구나. 그 네. 우리 세븐일레븐에서 뭐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예. 그런 데서 시급 6천 원 받으면서 밤새서 일해도 의미가 있다. 우리 맨날 흙수저라고 이렇게 좌절만 하지 말고 한번 스스로 돈도 갚아보고, 그러면 네. 그런 게 사회적으로 일어난다면 빚 때문에 잠 못 자고 고생하는 사람들, 네. 서민들이 좀 없어지지 않겠나. 뭐 그런 사명감입니다. 네. 예. 작가님, 예. 우리 이제 2018년에 인구 절벽이 예상이 되고 금리 인상이 예정돼 있어서 네네. 네, 더 중요한 시기고 더 긴장해야 되는 시기인데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좀 네네. 중요한 얘기들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네네. 돈을 이런 시기에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체계적인 계획이 좀 우선돼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금 네. 계획을 세울 때 월급을 탁 받았다 하면 네.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될 항목도 이런 원칙들이 있을 것 같아요. 원칙이 있습니다. 네. 7단계거든요. 7단계인데 집을 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를 하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올리잖아요. 예. 금융도 이 3단계가 있는데, 기초공사가 뭐냐면 보장 자산이라는 겁니다. 네. 이 보장 자산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보험을 체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험이 없이 빚을 갚다가 갑자기 사고가 생기거나 병에 걸리면 또 빚을 지기 때문에 네. 보험을 먼저 체크를 먼저 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비상예비 자금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 월급의 3달치를 현금으로 준비하는 건데, 비상사태라는 거는 뭐 실직이 됐거나 자동차 사고가 났다거나 부모님이 또 아프시면 보험으로 처리가 안 되는 비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비상예비 자금을 월급의 3달치를 현금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요거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거부터. 요게 되고 난 다음에 3단계 이제 기둥으로 올라갑니다.
기둥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신용대출이고 하나는 노후자금입니다. 그래서 신용대출은 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빚 갚는 포인트는 금리가 큰 것부터 작은 거로 갚는 게 아니고 금액이 작은 것부터 큰 순서대로 적어놓고 작은 것부터 갚아나갑니다. 대출 금액이요? 예, 대출 금액. 아, 여기서 말하는 신용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은 빼는 겁니다. 네. 신용대출 중에서 금액이 작은 것부터 큰 순서대로. 왜냐하면 네. 작은 거를 갚아야 이 갚고 나면 그 승리의 기운이 있잖아요. 그 네. 승리의 기운으로 다시 두 번째 대출 월급으로 갚고 그 아. 첫 번째, 두 번째 대출 월급 모인 걸로 세 번째 걸 또 갚아 나가고 이거를 예. 이제 미국 용어로는 스노우볼 이펙트에서 이제 예. 눈덩이 효과죠. 눈이 점점점 예. 커지는 그렇게 해야 성공하는 동기부여가 돼서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예, 그리고 나서 네 번째가 이제 노후는 장기적인 저축. 이건 이제 복리 효과를 통해서 하는 거고 이게 다 끝나고 나면 빚만 없어도 행복하거든요. 그럼 이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은 뭐냐면 목적 자금인데 하나는 자녀들에 대한 교육 자금, 결혼 자금, 여행 자금, 주택 담보 대출 상환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돈을 만들게 되면 여기까지는 저축입니다. 원금 보장이 되는 물론 뭐 투자도 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원금 보장되는 이게 다 끝난 다음에 6단계가 투자입니다. 드디어. 예, 그래서 투자라는 걸 원금 손실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투자 단계에서 원금 손실이 돼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빚을 다 갚았고 노도 준비하고 있고 보험이나 비상자금도 준비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7단계가 이제 자본가의 단계인데 절세입니다. 이제 세금을 절약해서 수익률을 올리는 거죠. 이렇게 7단계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 단계 한 단계 하시다 보면 나는 1단계인지 나는 3단계 대출을 갚는 건지 나는 5단계인지 나는 6단계인지를 알게 되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럼 분명히 부자가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게 맞나? 다시 네. 한번 복습해보면 기초공사부터 해라. 네. 보장자산 보험을 좀 체크하고 비상 예비자금. 월급의 한 3배 정도 현금으로 갖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빚을 신용대출 갚고 그렇죠. 자금을 좀 장기적으로 그거를 좀 준비를 하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 자금 뭐 그렇죠. 여행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좀 자녀 교육이나 꼭 써야 되는 돈들, 결혼 자금이나 네. 주택담보대출 상환.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하고 네. 마지막으로 절세에 힘써라 이런 예, 말씀이시죠? 거기서 뭐 월급이 주식이나 예. 월급이 얼마가 돼도 이 자금 계획으로 고려를 해서 돈을 모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요게 그 순서고요. 이걸 예. 위해서 자기의 그 자산 부채를 한번 확인하고 더 중요한 예. 건 수입 지출로 예산을 잡는 건데요. 그 예산 잡는 거는 아주 쉽게 제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산을 잡고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무분별하게 소비가 일어나는데 그건 욕망 때문에 그렇거든요. 나쁜 게 아니고 예산을 잡아놓으면 감정을 이성이 통제합니다. 그래서 네. 예산을 꼭 쓰시면 거의 이 7단계는 해나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작가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빨리 흘렀는데요. 예. 다음에 기회가 되면 네네. 한 번 더 연결을 해서 네. 못다한 말씀을 조금 더 듣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리포터 가파라의 저자 오상열